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북 익산이라는 곳에서 남성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안치황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데는 그동안 제가 교사로서 쌓아왔던 여러 가지 그 화려한 이력 때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EBS에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논술, 면접, 그리고 토론에 대해서 강의를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연수원을 다니면서 선생님들에게 국어 수업에 대해서, 제가 국어 교사니까요. 그리고 토론이나 논술, 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제 전공 분야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1시간이 아니라 10시간, 100시간도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주제는 그런 논술이나 토론, 면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왜 불행한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난 지금 행복하게 잘 사는데 왜 또 새삼스럽게 불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교직에서 지금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계 고등학교에 있을 때나 또는 중학교에 있을 때나 항상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좀 행복하게 공부를 하고 또 즐겁게 생활을 하면 좋을 텐데 실제로는 너희는 지금 행복하니라고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표정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학교 갈 때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학교로 등교를 하고 또 학원이나 학교에서 집에 돌아갈 때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학생들을 찾기는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착안을 해서 항상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기능적인 면, 어떤 교사가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사이고 좋은 교사인가, 이제 그런 것을 고민했을 때 제가 있던 이 이전 학교는 일이 남성 여자 고등학교라는 곳인데요. 이제 전라북도에는 상산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이제 전국 모집 단위의 사립 고등학교가 있고 과학고도 있고 외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전공은 논술하고 토론에 대한 지도 분야이기 때문에 처음엔 그런 데다가 욕심을 냈어요. 아이들의 뭐 불행이나 행복이나 이런 문제는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저 자신이 EBS 강사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좋은 결과를 낼 것인가, 거기에만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죠. 실제로 결과는 좋았습니다. 이제 크게 엄청난 그 테크닉이나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고 아이들이 잘할 수 있게만 도와주면 아이들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제 익산시 대회도 통과하기 어려웠던 아이들이 이제 제가 논술하고 토론을 가르치는 4년 동안은 4년 연속으로 과학고나 외고나 또 상산고 아이들도 이제 독서논술 경시대회에 참여하고 또 토론대회에 이렇게 참여를 했을 텐데 4년 연속 시대회를 다 통과하고 도대회에서도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죠. 그 시골 여고생들이 그 자기보다도 더 조건이 좋은 학교의 아이들과 같이 경쟁을 해서 대체 어떻게 가르치길래 저렇게 글도 잘 쓰고 또 JTB 토론대회 제1회 JTB 토론대회 때는 또 실제로 우승을 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의 커리어가 하나씩 쌓여가고 또 아이들이 좋은 결과를 내더라도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굉장히 공허한 거예요. 대체 제가 학원 강사나 그리고 교사로서 교사와 차이점이 뭔가, 그런 식의 어떤 지도나 기술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니라도 다른 어떤 사람들도 할 수 있는데 오직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과연 내가 처음에 교단에 섰을 때 고민하고 꿈꿔왔던 것인가에 대한 이제 회의가 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아이들의 표정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대체 아무리 좋은 전교 1등을 하든 전교 2등을 하든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전교 꼴찌는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고. 항상 전교 2등이 자살을 하죠. 왜냐하면
전교 1등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실적인 잣대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이루기 어려운 목표를 가지고 강요하고 또 꿈꾸기를 요구한다라고 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백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 삶 자신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갖기 어려운 것을 욕망하면서 그것을 꿈꾸는 한은 그것이 계획대로 어떤 멋진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았을 때처럼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을 모두 얻게 된다면 좀 얘기가 다르겠지만 전교 1등은 한 학교에서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교 1등이 되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 한 명은 전교 1등을 하겠지만 나머지 학생들은 끝없이 자기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결핍감을 느끼면서 불행한 상태로 학교를 다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전교 1등도 그닥 행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고려대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근데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입학을 했을 때 이 정도쯤 오면 다들 만족하고 행복하게 학교를 잘 다닐 것 같았는데 다들 자기가 있던 학교에서는 뭐 전교 1, 2등을 하고 수재 소리를 들으면서 했던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 보면 굉장히 어두운 표정으로 불행하게 다니거나 또는 결국은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쉬고 다시 더 높은 대학에 가겠다고 이제 더 아니면 진로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가겠다고 다른 학과에 가겠다고 학교를 그만두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대를 간 이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서울대학교잖아요. 서울대학교에 간 학생들은 과연 행복한가? 서울대에 간 다른 친구들을 물어보거나 그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대체 어떤 부분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또 질문을 하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학교는 자율형 사립고인데요.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 많이 와서 군산이나 익산이라는 곳에서 와서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고등학교에 오고 나서 너희들의 삶이 과연 행복하냐라고 물어봤어요. 불행하면 왜 불행한가? 행복하면 왜 행복한가라고 물어봤더니 공통되는 어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건 기숙사 생활이었는데요. 기숙사 생활 때문에 예전에 중학교 때까지는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그다음에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스마트폰 게임도 마음대로 하고 보고 싶은 TV도 보고 하고 싶은 자유를 다 누렸는데 기숙사 생활이 되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똑같은 삶의 조건인데 기숙사의 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감시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속마음도 마음껏 털어놓고 집보다 훨씬 자유를 느낀다는 거죠. 이 대목에서 이제 제가 아무래도 가르치는 부분이 논술이고 또 대학원에서 공부한 게 철학이다 보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했던 행복의 조건이 새삼스럽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프렌드십, 어떤 진정한 인간관계,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독립된 상태, 독립,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그 자신에 대한 성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어떤 생각, 이제 이런 데서 행복의 필수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데 똑같은 삶의 조건인데 어떤 학생들은 자신이 매우 구속되어 있는 상태라고 느끼고 또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라고 느낀다는 거죠. 물론 어느 한쪽이 착각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동일한 삶의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좀 더 만족스럽고 행복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고 또 우리들 자신도 살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나 여기 계신 방청객이나 저나 항상 정해진 일과에 따라서 시간이 되면 출근하고 또 아이들은 등교하고 종치면 수업을 듣고 수업이 끝나면 다시 반을 이동하고 아이들의 표정에도 생기가 없고 또 직장인들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나는 정말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볼 여유조차 없이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한 가지라도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인가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 첫 수업부터 아이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또 그 덕분에 저도 저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이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이고, 그리고 우리가 삶의 조건들을 변화시키는 것 못지않게 우리들 스스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뭐 이것은 꼭 가르쳐서 얻게 된다라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이 그렇다고 느낄 때 비로소 정말 행복한 거잖아요. 당신은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행복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결코 그것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갖고, 그리고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많이 아이들과 토론하고 이야기를 해보게 되는데요. 이제 그것은 제가 잠시 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제가 물어보죠. 무엇이 대체 너희들을 그렇게 불행하게 하느냐? 너의 고민은 뭐냐? 이제 고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신이 정말 필요한 것과 그리고 내가 욕망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필요와 욕망에 대한 구분에 대한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철학적인 중요한 주제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자신이 욕망하는 것이 내 삶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이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처럼 필요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돈 없이 행복하게 사는 분들도 있고, 돈이 많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고, 돈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근심거리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욕망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왜 의사가 되려고 하냐, 또는 판사가 되려고 하냐, 전교 1등이 되려고 하냐고 물어보면 답을 알지 못하거나 그것이 정말 어떤 필수적인 삶의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닌 잘못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전교 2등 자살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 신문 기사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서울대 의대생이 자살을 하고 카이스트에서 참 자살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또 우리가 가장 가슴 아팠던 것 중에 하나는 한때 공고에서 그 명문대에 진학한 어떤 신화를 쓴 학생으로 아주 유명한 학생인데, 결국은 그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을 했던 그런 사연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남들이 봤을 때는 필요한 것을 다 갖추고 충분히 행복해져도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삶을 마감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은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하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불행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은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꼭 개인의 어떤 나약한 심성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부모에 의해서, 그 다음에 TV의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경쟁을 부추기고, 또 우리들 자신도 끊임없이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네가 지금 다른 데 신경을 쓰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프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다르게 생각하면 남들이 그토록 이루고 싶어하고 성취하고자 했던 명문대 진학이고, 또 많은 것을 얻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사례를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애지중지 아끼던 막내딸이 아주 잘 키워가지고 미국으로 유학까지 보내놨는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그 위로 자식이 둘이 있는데 그 자식들이 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졸지의 손주들은 다 엄마 또는 아빠가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 조건을 생각했을 때 과연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례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들에게 물어보죠. 만약에 너에게 네가 부모의 입장이라면, 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1,000억 원을 주거나 1조를 준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것을 받는 대가로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식이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살하는 것을 방조하거나 또는 자살을 하게끔 내버려 둬야 되는 상태가 된다면 그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냐고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은 당연히 1,000억도 1조도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도 더 나에게 소중하고 필요한 것은 내 자식이고 또 내 가족이라는 거죠. 제가 필요와 욕망에 대한 구분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들이 그러면 종종 거꾸로 물어봐요. 무엇이 필요한 것이고 무엇이 우리가 욕망하는 것인지 잘 구별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쉬운 예로 제가 드는 것이 너희들에게도 엄마가 있고 선생님에게도 엄마가 있는데 엄마는 필요한 존재냐 욕망하는 존재냐라고 물어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한 존재죠. 예. 엄마가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빠가 2명, 3명이면 더 행복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꼭 필요한 것은 어떤 삶에 있어서의 밸런스의 문제고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필요한 존재에 대해서 그것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죠. 예, 여기에 있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진정한 행복은 꼭 필요한 것에 대한 어떤 충족된 상태 그리고 그것을 인지함으로써 우리가 느끼는 건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은 다 놓치고 뜬구름 잡는 허황된 욕망 예, 뭐 나는 의사가 돼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 예전처럼 의사가 돼서 어떤 숭고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의사가 되겠다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손을 두고 이제 의사가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자연 계열에서는 의사고요. 인문 계열에서는 뭐 항상 판검사였다가 요즘에는 CEO, 부자, 또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아이들도 그렇다면 너는 왜 선생님이 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제가 여자 고등학교에 있을 때는 시집을 잘 가기 위해서, 부잣집에 시집을 가기 위해서. 왜 의사가 되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은 결코 행복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러한 동기는 상당히 어떤 행동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데 있어서 좀 빈약한 면이 있습니다. 저는 한번 반성을 해봅니다. 저 역시 학교라는 교육기관에서 교편을 잡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아이들에게 필요 이상의 것을 욕망하도록 너무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 잠시 멈춰서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할 시간을 주고 그리고 저 자신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삶의 목적을 정말 본질적인 것을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을 하고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욕망을 충족함으로써 얻게 되는 잠시 잠깐의 어떤 만족감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주위에서 또는 우리가 끊임없이 보게 되는 TV 매체나 그리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너희들을 부추기는 욕망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얻게 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또 다른 결핍의 상태를 부르기 때문이죠. 어떤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여자친구가 10명 있었으면 좋겠다. 17살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서는 아주 있을 수 있는 답변이죠. 그래서 자기에게는 엄마도 필요하지만 아주 예쁜 걸그룹 같은 여자친구 10명이 더 필요한 대상이 아닌가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전 물어봐요. 10명을 딱 너의 여자친구로 애인으로 만들고 나면 더 이상 너는 다른 여자에게는 눈이 가지 않고 더 이상 이제 그것으로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니까 금방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마 더 많은 여자친구를 갖기를 바라게 될 것 같다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또는 정말 자신을 알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는 한 명 또는 아주 작은 숫자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우리가 욕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욕망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쫓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것은 또 다른 결핍을 낳고 너희들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기가 쉬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는 지금부터는 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불완전한 인간이다 보니까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언제나 실천으로 옮겨지거나 그리고 또 제가 하루 24시간 중에 24시간 내내 행복하고 또 만족스러운 상태로 생활한다고는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아이들과 이런 시간을 갖게 되면서 교사라는 직업이 정말 저에게 딱 맞는 직업인 것 같은 게 그렇지 않다면 저 역시 어떤 무언가의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또 다른 것을 욕망하고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을 허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아이들 덕분에 그래도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거든요. 이제 가장 불행했던 저의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첫 시간에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딱 35명의 반 아이들을 놓고 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직에서 한 15년 이상 있다 보니까 이 학생은 굉장히 공부를 잘할 것 같은 학생 또는 이 학생은 지금 다른 데 관심이 많아서 성적은 좋지 않을 것 같은 학생 그리고 웃고 있는 표정만 봐도 얘는 친구가 굉장히 많고 인기가 많은 학생 그리고 실제로 또 지켜보면 거의 그런 내용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아이들에 대한 지도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공부를 잘하고 있어도 불행하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왕따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예.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직업을 갖게 될 줄은 그 당시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좀 어린 나이에 겉멋이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고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좀 전문 용어를 쓰자면 염세주의적인 어떤 사고방식, 가치관에 완전히 쪄들어가지고 부모님이 어떤 얘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학교 수업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쪽으로 빠지게 된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예. 아이들에게도 제가 똑같이 물어보는데요. 30년 뒤에 너희들이 어떤 모습일지를 한번 상상해봐라 라고 하면 이제 여기까지는 아이들이 자신이 어떤 꿈꿔왔던 미래의 직업인으로서의 모습을 막 상상을 해요. 그럼 이제 저는 또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다시 30년이 지난 다음에 너희들의 모습은 어떨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생각하기도 싫다고 그래요. 너무나 추하게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 또는 저는 좀 절제를 잘하지 못해서 그때쯤이면 이미 관 속에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뭐 좋다. 그럼 100년이 지난 다음에 너희들은 어디에 있을 것 같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천국에 가 있을 것 같다는 아이들도 있지만 땅 속에 묻혀서 아마 뼈가루도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 그렇다면 1000년, 10,000년이 지난 다음에 너희들의 존재를 생각해봐라. 그때는 너희들이 어떤 모습일 것 같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는 흔적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인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다시 한 몇십억 년이 지나고 한 60억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책을 본 아이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이 폭발을 해서 우리는 아마 블랙홀 속에 빠져들어가서 존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또 물어보죠. 그러고도 시간은 계속 흘러갈 것 같지 않니? 다시 60억 년, 100억 년. 선생님이 왕따가 된 출발은 거기에 대한 고민에 있었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점하는 이 짧은 시간, 짧은 공간은 그렇게 무한히 흘러가는 시간과 이 무한한 공간 속에서 너무나 더덥게 느껴졌던 거예요. 대체 공부를 해서 판검사를 하면 뭐 할 것이며 그리고 아무리 큰 성공을 하면 뭐 할 것이냐는 거죠. 이 아주 전형적인 염세주의자들의 어떤 그 본질을 이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제 삶에 굉장히 만족하고 나중에 관 속에 들어가든
또는 뭐 우주의 먼지가 되든 지금 남아있는 시간을 그 이전에 제가 고민했던 때보다는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것을 벗어나게 된 계기가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매 순간이 괴롭고 그리고 또 짜증나고 친구들이 정말 유치해서 저 아이들의 관심사나 토픽은 정말 유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 혼자 쇼펜하우어 책을 읽고 뭐 철학책을 읽으니까 다른 친구들은 그런 제가 못마땅한 거죠. 선생님들도 저를 예쁘게 봐주실 리가 없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성당에서 어떤 선배 형을 한 명 보았습니다. 그 형은 얼굴엔 여드름 투성이었고 배는 아주 뿔룩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저런 상태라면 굉장히 좀 불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형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은 정말 누가 봐도 행복해 보였고 그리고 그 형 주변에는 항상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늘 뚱한 표정을 짓고 정말 왕따 같은 표정을 짓고 다니는 저에게도 그 형을 볼 때만큼은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냥 호기심 반 장난 반으로 그 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의 모든 것을 다 카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그때가 마침 중3에서 고등학교에 올라가던 시절이었는데요. 그 형의 말투, 그 형의 생각까지 복사를 해서 친구들한테 골탕을 먹여줄 그런 나쁜 의도도 있었어요. 그 형처럼 살다가 나중에 내 실체의 모습을 딱 보여줘서 친구들에게 충격을 주고 싶다는 그런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제일 먼저 교실에 와서 창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이 성당에서 모임이 있으면 항상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그리고 또 저 다음에 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정말 한 10년 만에 만난 친구처럼 반갑게 학교 왔니? 아침은 먹었어? 그래 오늘 집에서는 어땠어? 라고 하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어차피 다른 것들이 다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이거 재미있어 보여가지고 시작을 했던 일이죠. 그러고 이제 저 자신도 점점 연기의 몰입도가 높아졌습니다. 이제 친구가 숙제를 검사를 안 했는데 그 당시엔 체벌이 아주 강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노트 같은 걸 안 가져오면 엎드려 뻗쳐놓고 50대씩 맞는 그런 과목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이었다면 옆에 친구가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제 빡빡이 그 숙제장을 살짝 친구에게 줍니다. 저는 원래 그 왕따 당하면서 하도 많이 맞아봤기 때문에 맷집에는 좀 이력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줄반장조차 어느 누구도 저를 청소반장으로도 추천을 하지 않았던 저에게 있어서 제가 1학년 때 1학년, 2학년, 3학년 반장을 하게 되고 3학년 때는 전교 학생회장까지 하게 됩니다. 이제 뭐 그 과정에서도 여러 드라마틱한 일이 많은데요. 동아리도 막 가입하고 그 형은 매사에 적극적이었거든요. 동아리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터키에 있는 국제 캠프에 참가하는 기회도 얻게 되고 또 견문을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타이밍을 놓쳐버린 겁니다. 저 자신으로 돌아올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늘 인상을 쓰고 하루하루가 힘들어서 불만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형처럼 항상 웃고 다니고 그리고 또 친구들 때문에 기분이 늘 행복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또 제가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다 보니까 몇천 년, 몇만 년, 몇십억 년 뒤에 해결되지 않을 고민을 가지고 현재를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매 순간순간이 정말 즐겁고 행복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사람을 대하는 직업을 갖게 됐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줘요. 처음부터 왕따로 태어난 아이도 없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막 성취해 가면서 아주 화려한 성공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도 없다. 정말 어렵다면 그런 노하우가 어렵다면 한번 그런 역할을 따라해 보는 건 어떻겠냐. 또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친구들에게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전교 1등이 되기 위한 비법을 찾지 말고 전교 1등처럼 한번 살아봐라. 전교 1등이 공부할 때 너 그 옆에 가서 앉아라. 선생님이 자리 만들어줄게. 전교 1등이 쉴 때만 너도 쉬고 전교 1등이 공부를 할 때는 그냥 너도 앉아서 공부를 해라. 공부가 되든 안 되든 한번 그렇게 전교 1등을 따라서 해봐라. 제대로 따라서 하면 모르기는 해도 전교 1등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속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아주 인자한 엄마의 모습, 그리고 또 아빠의 모습, 자상한 아빠의 모습, 그리고 아주 똘똘하고 효도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늘 동경하죠. 근데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나는 과연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엄마처럼 어떤 것들도 다 감내하고 받아들이는 따뜻한 엄마였던가? 그리고 나는 그렇게 모든 것을 용인하고 받아줄 수 있는 자상한 아빠였던가? 사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그 상대방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가족이나 다른 대상에게 그런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남의 것을 부러워하기보다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담기 위한 노력, 그런 역할 행동을 해보는 것도 막연하게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에게 행복 리스트를 작성을 하게 해봅니다. 버킷리스트하고 좀 헷갈려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버킷리스트도 사실 제대로 쓰면 아주 이제 좋은 방법인데 한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 버킷리스트가 뭔지는 다들 아시죠? 네. 영화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도 굉장히 유명하고 또 그런 것들을 호기심 반 이렇게 장난 반 써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 아이들에게 이걸 쓰라고 하면요, 전교 1등하기, 그다음에 로또 복권 1등 당첨되기, 뭐 이런 것들을 버킷리스트로 써요. 아니 선생님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죠? 필요와 욕망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진정한 버킷리스트의 목록은 욕망하는 목록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잊고 살았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재발견하는 목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예전에 썼던 목록을 소개를 해줍니다. 저 고등학교 때 철학 선생님이 계셨어요. 철학을 전공하신. 제가 이제 겉으로는 행동들을 변화했지만 속마음으로는 여전히 어떤 염세적인 사고방식으로 꽉 쪄들어 있었을 때 실제로 자살 시도도 3번이나 했었거든요. 이 무의미한 삶 살면 뭐합니까? 애들은 자꾸 괴롭혀 쌓지, 공부는 재미가 없지. 그래서 철학 선생님에게 여쭤봤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하면 좀 멋지게 죽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우문현답을 내리셨어요. 그때 했던 게 한번 버킷리스트를 소개를 해주면서 이왕 죽을 거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라도 마음껏 너가 정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게 뭔지 좀 찾아보고 그것을 해보고 나서 죽는 게 어떠냐. 그 다음에 내 죽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던 거였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첫 시간, 둘째 시간에 하는 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버킷리스트, 행복 리스트 쓰기를 하죠. 욕망의 목록이 아닌 필요의 재발견.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아까 엄마가 꼭 필요한 존재라고 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30분 뒤에 이 강연장이 폭파하게 돼서 우리가 곧 죽게 될 운명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을 가장 먼저 할 것이냐고 물어보면 전화기 붙잡고 엄마나 자식이나 가족들에게 전화부터 하실 겁니다. 실제로 9.11 테러 당시에 사람들도 그렇게 했고요. 사실은 그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은 영특해서 엄마에게 아침에 등교할 때 엄마 얼굴에 뽀뽀해주고 오늘도 하루 즐겁게 잘 살다 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기, 또는 주말에 기숙사생이니까요 엄마 설거지 졸업할 때까지 매번 해드리기. 뭐 실천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내 삶 안에서 발견해낸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용돈을 모아서 엄마 지갑 사드리기. 그리고 이제 그런 목록들이 저절로 나오거든요. 그럼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요. 이 행복 리스트는 컨닝이 가능할까 안 할까 하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기계적으로 나옵니다. 뭐든지 컨닝은 나쁜 거예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다.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재밌어 보이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그런 것은 컨닝을 해도 좋고 너희들 것으로 너희들이 다시 재구성해서 재활용을 해서 써도 좋다.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지갑은 있어. 용돈을 모아서 옷 사드리기. 나는 용돈이 좀 많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족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이제 자사고로 바뀌면서 가장 좀 큰 변화가 아이들이 그 행복 리스트 목록에
영어 단어 하루에 50개씩 외우기, 국어 뭐 국영수 1등급 맞기, 또 좀 욕심 있는 애들은 수능 만점 맞아서 대학 가기. 그런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은 의지만으로 꼭 될 수 있는 것 있을 수도 있지만 되게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삶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건 계획표 안에 집어넣고 이제 그런 것보다 우리가 그것도 욕망하는 것에 대한 것은 다른 것으로 빼놓고 정말 내가 당장 실천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원칙은 있다. 네가 아무리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안 된다. 친구를 놀리는 일이 재미있고 내가 만족스럽다고 해서 다른 친구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방향을 이렇게 잡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렇게 하기 이전과 이후에 아이들이 조금씩이나마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도 먼저 느낄 수가 있으니까요. 아주 멋있게 EBS 강사로서 또는 뭐 자습서를 쓴 저자로서 뭐 그렇게 제 화려한 어떤 언변으로 지식적인 면을 막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아이들의 어떤 반응이나 아이들의 생활 태도의 변화의 모습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방법들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필요하고 욕망에 대한 얘기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는 말. 예. 존 스튜어트 밀이 했던 얘기인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던지면 너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나옵니다. 예. 그래도 소크라테스도 배가 부르면 안 되나요?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은데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창의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인간의 어떤 이성적 존재로서의 특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 먹고 편안한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고프더라도 다소 우리가 결핍된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성적 존재로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갈 때 우리가 조금 더 인간다운 행복에 다가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과연 그렇다면 배고픈 소크라테스 또는 이성적인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인가? 이제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답이 나오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동물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환상에 사로잡혀서 산다라는 거죠.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원래 이게 제 머리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아주 미용실에 잠깐 들렸다가 왔습니다. 갔더니 그 미용사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머리를 좀 이런 식으로 하냐고. 요즘에 유행은 이게 아니래요. 뭐냐고 물어봤더니 다들 머리를 짧게 깎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혹시 왜 그런지 짐작이 가시나요? 태양의 땡땡이라는 드라마가 지금 한참 유행하잖아요. 예, 거기 이제 송중기라는 탤런트가 군복을 입은 모습으로 아주 멋지게 나오는데 그걸 보고 이제 본인도 그렇지만 그 부인들이 또는 애인들이 너도 송중기처럼 머리를 짧게 깎아라. 그렇게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울면서 머리를 깎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머리를 짧게 깎으러 오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야상 잠바 같은 것을 군대에 있을 때 입었던 옷을 하나씩 걸치고 오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나 송중기를 제외한 다른 남자들은 절대 송중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망상을 가지고 있는 한, 환상 속에 사로잡혀 있는 한, 전교 1등의 아이를 꿈꾸는 한, 송중기 같은 남편이나 배우자를 꿈꾸는 한, 또는 남자 입장에서는 뭐 걸그룹의 여자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결코 그 대상에게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는 그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라는 것은 그런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브라운관 속에서의 어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나의 배우자나 나의 가족은 언제나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고 있다는 거죠. 나의 선생님은 정말 소중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고 나의 친구는 공부는 좀 못하고 모자랄지 모르겠지만
또 이 친구는 누구보다 나를 잘 이해해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 없다면 그런 존재를 만드는 것이 행복 리스트 안에 들어가야 되고 내 자신이 그런 존재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가치가 전도된 사회,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아이들이 왜 전교 1등이 되려고 하냐, 왜 의사가 되려고 하냐라고 물어보면 뭐 부자가 되겠다는 아이들도 있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본인 스스로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은 적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식의 이유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본인 자신도 그런 목적을 이루기가 어렵지만 이루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불행하다라는 거죠. 설령 이루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 환자들이 다 돈으로 보인다면, 선생님이 학생들이 다 돈으로 보인다면, 부잣집 아이들은 더 사랑스럽고 가난한 아이들은 좀 미워 보이고, 돈 없는 환자는 치료해 주기가 싫고, 한 명이라도 환자를 더 받으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건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되고 우리들 스스로가 다짐해야 되고 학교와 사회가 그런 것들을 오히려 가르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사례를 또 하나만 더 들까 해요. 제 제자 중에서 6살 때 횡추학수염을 알아가지고 가만히 내버려둬도 점점 이제 척추가 휘어지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오래 못 살게 되는 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대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 결손도 많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무척 고통스럽고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학생에게도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수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는 인류를 위한 디자인을 하고 싶다고 해요. 자기를 포함한 자기처럼 이렇게 장애인, 약자, 90%를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냥 개인적인 동기, 개인적인 이기심을 위해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중간에 언제든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공부를 놓아버릴 수도 있겠는데 정말 독하게 공부를 해서 수능 성적도 들어올 때 입학 성적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게 올렸고 그 다음에 미술을 또 그 몸으로 병행을 해서 서울대학교 공업디자인학과를 일반 전형으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장애인 전형이 아니라 일반 전형이요. 그 학생이 입학할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이제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가까이에서 중3 때부터 고3 때까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 아이를 움직이게 했던 그 힘은 개인적인 이기심보다는 보다 더 선한 목적, 그리고 또 내가 여기서 포기하게 되면 전 세계 90%를 위해서 하겠다라는 내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더욱더 채찍질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례를 이야기를 해주면 좀 아이들도 좀 결연해지거든요. 눈빛들이.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저 자신도 제가 추구하는 어떤 인생의 목표나 무엇이 과연 진정한 행복인가, 어떠한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스스로 이제 물어보게 되고 그리고 자기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같이 소개해 주는 분들 중에서 바보 의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자가 된 옥탑방 의사 얘기인데요. 장기려 박사를 아이들에게 좀 소개를 해줘요. 그분은 보통은 의사로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리를 다 거부하고 평생을 무의촌 진료를 하면서 옥탑방에서 생활했던 한 의사의 이야기예요. 뭐 조용래 변호사도 아주 유명하죠.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을 해서 그 당시로선 판검사가 될 수 있었는데 변호사가 돼서 정말 돈 없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변호사 생활을 하시는 동안 헌신했던 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또 바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바보 소리를 듣는 것이 진정한 인생에 있어서의 승리자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물론 꼭 그분과 같은 생각을 하고 그분처럼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모두가 현실적인 목표, 그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에 치중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또 그런 동기로 공부를 할 때 좀 더 선한 목적, 그리고 나 자신으로부터 이제는 다른 주변의 사람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면 그 이전보다 우리 자신도 행복할 것이고 우리 사회도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주제로 계속 고민하고 있고 아이들과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제가 좀 어려운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저의 이런 강연을 통해서 짧게나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상에 가둬놓고 너무 괴롭히지 말고 우리들 자신이 먼저 그들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맞춰주려고 노력하면서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행복한 생활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